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우당 김주현입니다. 조우당. 네. 네네. 네, 좋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다룰 영화 중에 한 편은 미지와의 조우에서 조우라는 어감이 좋아가지고 조우를 또 가져왔습니다. 미지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접촉당, 컨택트. 근데 미지라는 것보다는 만난다는 의미가 더 좋기 때문에 조우한다, 만난다, 접촉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려면 조우당이 그러네요.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핵심인 주제를 저희가 잡았는데요. 네. 외계인을 만나다 이렇게 네. 저희가 한번 또 외계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이 너무 시적인 것 같아요. 네. 외계인이라는 좀 구체적인 그 약간 생소한 단어에다가 만나다라고 하니까 외계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 SF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게 또 특히 이제 SF 블록버스터에서 굉장히 많이 영화화된 그런 소재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외계인 침공했던 이야기들을 또 묶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도 제가 일본 브리핑, 역대급 일본 브리핑이었죠. 외계인 이야기가 한 27번 있었어요. 네, 그림 그려서 외계인들을 다 표현했던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게 외계인 침공에 대한 영화를 네. 담았다면 이번 영화는 약간 또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외계와 외계의 문명과 접촉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SF 영화를 영화 역사에서 흔히 이제 1902년도에 나온 달세계 여행 얘기하는데 거기 자체가 외계로 탐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숱한 영화들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SF 영화에서 외계인들이 나오면 그 외계인과 싸우거나 외계인을 정복하거나 반대로 외계로부터 침공해서 지구를 수호하거나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연 외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와 지적인 존재와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정말 진지하고도 SF 영화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디테일로 제대로 다룬 그런 두 편의 걸작을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SF 영화에서 우리가 외계인들과 어떤 대결 같은 걸 벌이게 되면 사실은 SF 영화의 틀 속에서 액션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좀 특이한 방식의 어떤 액션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조우의 의미를 네. 담은 그런 두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편 중에 한 편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나온 영화고 하나는 40년 전에 나온 영화니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네. 특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두 편 다 참 훌륭한 영화다. 네. 이런 말씀 초반부터 네. 드리게 됩니다. 전 두 편을 보면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았던 것 많아요. 같고요. 저는 미지와의 조우는 처음 봤는데 이번에 왜 두 편을 같이 꼽고 비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특징이라면 외계를 묘사를 하는데 외계인이 혹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왔을 때 그 생명체를 맞닥뜨리는 지구인들의 혼란스러움, 그렇죠. 지구인들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두 개의 약간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 태도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외계인들이 지구로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할 때 두 영화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두 영화 모두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상상 속의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눈앞에 지금 외계인들이 갑자기 딱 당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가 됩니다. 네. 이것을 당장 내 눈앞에 도달한 엄청난 그런 경험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캐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의미를 캐들어가는 게 사실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실존적인 어떤 그런 지향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 걸 잘 보여주는 네. 두 편의 작품입니다. 두 개의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이는 어떤 영화들 같은 것들을 보면 네. 그 영화들의 공통적인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지와의 조우와 컨택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당혹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외계에서 그러네요. 어떤 것들이 왔다면 네네.
두려움보다는 당혹감이 먼저일 것 같아요. 네. 그들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길 텐데 그런 면에서 이 두 편의 영화가 당혹감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편의 세계로 들어가기 앞서서 1분 브리핑. 네. 또 제가 오늘 특별히 네. 오늘 저 미국 FBI의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도 또 이렇게 FBI 문서가 제가- 케네디와 관련해서 네,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네. FBI 문서를 중에 하나를 제가 하나 빼돌려가지고 네.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합니다. 독점 이거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느낌표 3개 박아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피디님이 해주시겠죠. 네, 네. 네, 이제 막 수능이 막 끝났는데 네. 또 거기도 이렇게 맞춰서 미국에도 비슷한 시기에 수능 비슷한 지구 방위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이에요? 네, FBI가 주관을 하는 시험이고요. 실제로 그 중급, 고급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네. 오늘 고급을 고급 골라봤고요. 코스. 2016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는데 다음 주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을 대할 때 적당한 태도가 아닌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네. 여기 다음 영화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컨택트 미지와의 조우, E.T., 콘택트 황당한 외계인 폴 이런 영화들을 참고해서 영화를 풀어라. 각각의 사례 하나씩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1번 이진법 수열로 의사소통을 한다. 하하, 네. 네. 2번 인간의 말과 글을 가르친다. 네, 네. 3번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준다. 4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총을 쏘면 내쫓는다. 네. 5번 자전거를 함께 탄다. 6번 설계도를 받아서 우주선을 만든다. 네. 7번 음주감을 함께 한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영화가 떠오르네요. 하나씩 각각.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1번, 2번은 오늘 다룰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거고요. 3번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준다는 미지와의 조우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네. 5번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E.T.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6번은 영화 콘택트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7번은 황당한 외계인 폴에 나옵니다. 답은 4번인데요. 고급반이라고 해서 제가 좀 쉽게 봤는데 네. 네, 문제가 쉽더라고요. 이게 저급반, 초급반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약간 쉬운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17번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거긴 막 굉장히 어려운 수학식을 푸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 만들지도 않았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16번입니까? 그냥 제가 떠오르는 번호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저희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볼까 했었는데 컨택트에 또 숫자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볼까 했었는데 저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볍게. 네. 줄이면 지방능시죠. 네, 지방능시 시험을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방시로 줄일 수도 있고. 지방시. 약간, 네. 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미지와의 조우입니다. 네. 이 작품은 진짜 뭐 이미 고전이 된 작품이고요. 저는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굉장히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40년 됐죠. 40년이 됐는데도 생생한 느낌 같은 게 그대로 있고요. 전 무엇보다 사운드 디자인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운드가 너무 중요한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초반에 외계에서 누군가 왔다고 했을 때 혼란스러움, 시끌벅적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혹스러운 어떤 태도들 같은 게 너무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은 게 한 가정을 보여줄 때도 하나는 계속 뭘 두드리고 있고 막 혼란스럽게 막 뭔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맞아요. 굉장히 사운드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나온 게 1977년도인데요. 1977년도는 할리우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일단 그 해에 나온 뭐 좋은 영화들이 많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로 미지와의 조우, 또 스타워즈가 이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편이 정말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말하자면 1977년 정도부터 지금 현재 할리우드에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순차 개봉을 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동시 개봉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한 편의 영화의 수입이 1억 달러를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블록버스터 시대 혹은 이벤트 영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기점을 사실상 77년도 정도로 잡을 수 있다. 그때 핵심이 되는 영화의 두 편이 스타워즈와 미지와의 조우다.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다. 놀라운 것은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 때 30살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조스라는 또 엄청난 데이트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8살, 30살 이런 영화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스필버그가 진짜 난분은 난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영화를 이제 스필버그 영화를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어떻게 보면 E.T. 5년 전 얘기처럼 보이기도 네. 해요. 네. 여기에 이제 꼬마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어린 소년이 등장하는데 이제 베리라는 이름의 유아죠, 유아. 그 5년 뒤쯤 돼가지고 만약에 성장을 하면 그 소년이 바로 엘리엇입니다, E.T.에. 그리고 한번 여기서 외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중에 한 명인 식물학자 외계인이 바로 E.T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로부터 5년 뒤의 이야기를 마치 속편처럼 풀어낸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E.T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형상이 E.T.와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흡사하죠. 그런 면에서 네. E.T.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작품을 했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장면은 이렇게 처음 그 외계에서 외계인이 이렇게 다리 부분 같은 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 우주전쟁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스필버그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 영화를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처음 중혁 작가님처럼 처음 보게 되면 40년 전에 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각을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 2017년의 감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영화의 어떤 시각 효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CG가 있기 전 시대거든요. 네. 보통 CG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트론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80년대 초반이니까 4년 전, 5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CG도 없던 시절에 저런 시각 효과를 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전 그래서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CG로 그럴싸하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시각적인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외계에서 누군가 온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빛과 색과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빛과 색과 형태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외계의 감각과 더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더 실감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컨택트에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순간에 조우를 할 때 그 우주선, 외계에서 온 비행기 접시가 열리게 되고 그 빛 속에서의 어떤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각의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긴 무슨 시네마스코프 화면 같은 느낌이 있고 그것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드러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빛나고 있는 사각의 틀 속에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클로스 인카운터의 그 장면이나 컨택트에도 비슷하죠. 네. 거기서도 두 외계인과 접촉할 때 그것 자체가 스크린처럼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영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코멘트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이 미지와의 조우가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술 뭐 우리 예술 영화 이런 예술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미지 생명체에 대한 표현법.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빛으로 스크린을 만든다든지 색으로 어떤 형태를 표현한다든지 눈먼 같은 걸 표현한다든지 또 후반부에 가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게 소통의 도구가 되는지 같은 맞습니다. 것들 보면 아주 종합적으로 예술에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온다면 우리가 그들과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뭘로 할 수 있을까? 음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면 형태, 빛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인 외계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계인들이 이제 극 중에서 계속 지구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 그것의 두 가지 핵심을 공통적으로 목격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극 중에 초반에 이제 멕시코 노인도 그런 말을 하는데 어젯밤에 해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줬다라는 얘기인데 He says the sun came out last night. He says it sang to him. 어젯밤에 해가 나타났다는 거 달도 아니고 해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빛 자체가 크다는 얘기고요. 강하다는 얘기고 노래를 불러줬다는 건 음악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음악과 빛을 가지고 외계인이 지구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서부터 그 외계인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이런 설정 자체가. 그런 면도 있고 음악과 빛이 합쳐진 것이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같은 그런 연장선상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외계인들이 돌아와 지구에 오면은 그 사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혹스럽다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액션 영화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가 인간이 달 착륙한 지 8년째 되었을 때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진출을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보았던 시대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외계를 처음 조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낙관적으로 그 세계와 만날 수 있는지 그려낸 한편의 동화적이고도 어떤 아름다운 풍경 같은 네. 그런 것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외계 침공 영화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외계라는 설정 자체는 네. 우리가 외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 현실 정치의 우화처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각 시대에 따라서 외계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전투를 벌이는지는 미국 정치 상황 또 세계 정치 상황과 긴밀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한 시대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담기게 되는 건데요. 어쨌건 그 외계인을 만날 때 뭘로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두 영화가 너무 흥미로운 각각의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거. 이 영화는 이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 자체로 너무 장대한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음악이라는 건 당연히 추상화되어 있고 음악의 기호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만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 뭐 국제 인공어 이런 것 중에 솔레솔이라는 그런 인공어가 있는데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음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의 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솔레솔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SF적인 상황까지 확장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다. 외계의 존재가 딱 온단 말입니다. 양쪽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온 다음에 한동안 그 외계의 존재들이 비행 형체로만 보여지지 말을 안 해요. 네. 지구에 말을 건네오지 않으면 지구 입장에서는 그 외계의 존재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너무 묘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영화의 첫 장면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모래먼지 때문에 사막에서 엄청난 그런 멕시코의 어떤 한 사막이죠. 그 사막에서 차들이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어떤 옛날에 실종됐던 비행기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캐묻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 짧은 인트로 장면에서 등장하는 언어가 3가지나 나와요. 거긴 멕시코니까 스페인어를 하고 도착한 사람들 중에 리더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게 미국 영화니까 뭐 중간에 도착하는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이미 3개 언어가 섞여가지고 서로 통역이 안 되고 막 통역을 찾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모래바람 때문에 시계가 완전히 거의 제로라는 거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2가지 여러 가지 언어가 섞인 혼란스러운 소통의 상황이다. 시계가 너무 뿌얘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계인들을 만날 때 인간의 전제라는 거죠. 그런 걸 첫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시끌시끌한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중간에 이제 그들이 보내오는 숫자가 지도상의 그 경도임을 알게 된 그 과학자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지구본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구본을 막 뜯어가지고 굴리고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저 시끄럽게 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저 공간의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배우가 프랑스와 트리포 맞습니다. 그 감독이 네. 그분인가요? 네, 연기도 잘하시죠?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원래 연기 잘하시죠? 네. 그 영화에서 이제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대감독을 또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거의 주연급이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 영화의 틀에 관한 얘기고, 그러니까 외계에서 어떤 존재가 왔을 때 인류 집단의 대표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었다. 반대로 그렇게만 보면 이야기 자체가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후반부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대중영화의 화법이기도 한데 These are ordinary people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리처드 드레이피스가 연기하게 되는 로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거대한 세계를 목격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What do you want? I just want to know that it's really happening. 저는 미지와의 존재가 일종의 종교 영화처럼도 보여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우연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이 UFO일 수도 있고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무언가 엄청난 자연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접한 이후의 삶은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고
자기의 의지랑 관련 없이 그 신적인 경험을 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로이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직접 접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접한 사람을 주변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하고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슨 어디든 종교랑 관리 거 없이 무슨 고대 경전에 나오는 최초의 신적인 경험을 한 무슨 선각자에 관한 이야기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는 게 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표정 이런 걸 너무 잘 해서 로이뿐만이 아니라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UFO를. 그랬을 때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사로잡힌 것 같은 사람들 멍하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희열에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CG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어떤 모형 같은 걸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리액션을 했을 텐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실제와 비슷한 표정들이어가지고 괜히 그런가요? 또 하나 정말 대단한 리액션 같은 게 우주 비행체가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콘서트장에 온 관객들의 모습같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리액션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일단 이 거대한 모선이 산 위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장면을 와, 진짜 굉장하다라는 어떤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40년 된 영화가 지금껏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CG로도 만들 수 없는 황홀경을 그 당시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What do they want? Where are they from? Oh my God. China just threatened to destroy their shell. Whatever they do, France and Korea will follow. We could be facing global war. We need to talk to the other sides and work together for once. We have 15 hours before this all goes to hell. Are you dreaming in their language? I know why they're here. What the hell is she doing? Do trust me.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컨택트입니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아, 벌써?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김지국 작가로 태어나고 싶어. 인생이 한 50개, 100개쯤 되니까. 저는 정말 컨택트를 좋아하고요. 지금까지 4번 본 것 같은데 4번 볼 때마다 올해 개봉인데 벌써 4번 보였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어디서? 마지막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지적이고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감성적인 영화고요. 지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큰 울림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니 빌레브 영화들이 굉장히 다 아주 뛰어난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드니 빌레브 영화 중에 베스트는 저는 컨택트가 아닌가? 네, 저도 최고가 현재까지. 컨택트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드니 빌레브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을린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을린 사랑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그을린 사랑보다 컨택트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올해 개봉했는데도 최근작이 정말 좋았던 그런 감독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라는 작품까지도 오래 있으니까 드니 빌레브로서는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낸 해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컨택트는 저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소설에서는 본 적이 있죠. 원작이 있으니까. 근데 테드 창의 이 원작 소설, 그러니까 뭐 단편이잖아요.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인데 그 단편을 워낙 많은 분들이 팬들로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독자로서 읽을 때 아, 이건 영화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화할 수가 없는 너무나 지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뛰어난 영화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각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영화가 시간의 마법이고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인지를 하게 되고 사건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그 시간의 마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논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영화라는 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1번 사건이 있고 2번 사건이 연결되었을 때 1번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영화를 볼 때. 꼭 그런가?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기억이라는 건 지나간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과거에 관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미래에 관한 것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는 자체는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걸 SF로 만들 수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까지 지적인 토대를 갖추고 말이 되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신선한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원작이나 이 영화는 그런 걸 만든 거죠. 네. 원작 소설은 훨씬 더 학술적인 측면이 강하고 어떻게 세상을 보는 목적론적인 시각이 있고 인과론적인 시각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원작 소설이에요. 근데 영화는 훨씬 더 대중적이면서 멜로드라마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원작이 뛰어나지만 원작이 못한 것도 이 영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가 초반에 그 외계의 존재가 왔을 때 그 존재를 처음 등장시킬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긴장감 넘치는 그런 묘사는 소설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영화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일단 저는 드니 빌레브가 연기나 구름이나 안개를 너무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려진 존재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네. 쫙 보여줄 때 그 우아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영화를 보면 초반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묘사할까라는 건데 오로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심드렁한 존재죠. 성격적으로 약간 냉담한 편이 있어요. 초반에 루이스는. 네. 근데 루이스의 시선을 통해서 그 리액션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다못해 비행 접시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제가 시간을 보니까 18분 만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외계인이 처음 등장하는 건 30분이 지나서 나와요. 그 전까지 그 비행 그 접시를 향해서 이 가는 장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나도 안 합니다. 차를 타고 집차를 타고 멀리 비행 접시가 있는데 차를 타고 막 가죠. 방호복을 입었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두근거리기도 하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서 호흡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이렇게 벌판을 한참 가다가 비행 접시를 딱 보는 순간 이 비행 접시가 심지어는 직립해 있잖아요. 보통 비행 접시하고 달리. 그랬을 때 그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도착한 다음에는 수직 행동을 수평 행동을 수직으로 바꿔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갈 때, 올라갈 때, 이럴 때에 과연 저 끝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근두근거리는 루이스의 심정으로 영화가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그래비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있죠. 네. 방호복을 입었을 때의 그 숨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 제가 한번 속았던 이유가 사실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페이크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왜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하는 루이스는 좀 우울해 보일까?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해 보이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딸을 잃은 엄마의 시선으로 그 영화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한번 뒤집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래비티와 거의 비슷한 플롯인 것처럼 앞에는 보이다가 후반부에 격전시키는 그 반전 같은 게 이 영화의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F 영화가 이렇게 있으면 SF 영화에서 외계의 어떤 상황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주목을 해서 보통 그려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보다 그 세계를 그렇게 그려내는 것보다 그 세계가 그려져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영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인공이 언어학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10대인가 40대인가, 성격이 뭐 괴팍한가, 뭐 따사로운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루이스라는 캐릭터가 진짜 중요한 거는 언어학자라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정 직업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때 그걸 정말 풀로 활용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언어학자의 세계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홈만 언어학자가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주제적인 측면까지 핵심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주인공 자체도 너무 잘 만든 인물인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외계인이 도착했을 때 적당한 태도로 어떤 게 좋은가 얘기할 때 두 개를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 어디라고? 어딘 줄 알고 얘를 떼기 이러고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할 게 말을 거는 것, 아니 그들이 누군지 아는 것, 이 두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하는 일이 하나는 언어학자이고 하나는 과학자라는 거죠. 물리학자. 언어학자와 물리학자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지가 사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우리 말은 이렇게 했으나 영화로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외계인들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얻어내고 싶은 정보는 당신들이 여기 왜 왔는가라는 걸 얻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외계인을 다루는 영화들이라면 이 과정을 다 생략해요. 소통해서. 그리고 외계인들이 막 영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하죠. 우리가 온 목적은 뭐냐 하면 막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죠. 네. 그러거나 아니면 특수 무슨 통역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또 연결이 된다거나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걸 다 생략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깊다는 거고 당신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네. 당신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라는 게 뭔지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질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그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당신들은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 때 그 물었을 때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외계인이 아니라 너희 둘을 포함한 외계인 전체들이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들이라는 you라는 단어가 특정 너희 둘이 아니라 집합명사인 너희들 전체다라는 걸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왜 왔습니까? 할 때 왜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왜를 이해 못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조차도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소통의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영화 속에서 너무 잘 묘사하면서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교육적인 영화인 것이 중반부부터 네. 가장 큰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하면 이 루이스가 외계인한테 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누군지, 내가 루이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나는 사람이고 휴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죠. 휴먼이고 휴먼 중에서도 루이스고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저걸 언제 다 가르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가르쳐서. 생각보다 그 단계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후반부에 이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영화에서는 소통하고 연결을 하면 평화가 오고 단절하고 고립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한 쉬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영화적으로 너무 잘 묘사를 하는 게 예를 들면 협상을 할 때도 1대1로 하지 않고 항상 2대2 팀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루이스조차서 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사건건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 사람 빼고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거부가 되는 거죠. 우리 다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로 거부가 되는데 그 말인 즉슨 저렇게 팀을 이루어서 일을 이루어내는 루이스조차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함께 단결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너무 잘 묘사하는 훌륭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 맞습니다. 많고 충격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그 거대 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2개의 쉘이 다 도착하고 미국에 도착한 쉘로 진입하는 장면은 저는 너무 우아한 장면인 것 같고요. 거기서는 중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중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펼쳐지는 동작들의 우아함 같은 게 이 영화에서 초반에 볼 수 있는 굉장한 시각적인 충격인 것 같아요. 네, 세상 안에 새가 막 파닥거리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풍경들 같은 게 위로 뛰어 오르는 것 같은데 뛰어 내리는 것이고 옆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 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외계인의 시각 언어 자체가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가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종의 뭐 표어 문자, 뭐 표의 문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소설에서는 쓸 수 있지만 영화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왜냐하면 영화는 시각화해야 되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걸 어떤 원형으로 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언어의 특색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형상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하게라도 계속 그런 식의 원의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되는 게 이 루이스의 딸 이름이 한나이고 이 한나는 회문이고 우리가 현상연 할 때 다뤘던 회문의 형태로 한나를 만드는데 이 한나라는 이름을 지었던 시기는
이 루이스가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이 한나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이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무조건 한나죠. 네. 그 인간이 시간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이름도 달라지고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많은 게 바뀔 것이다. 심지어는 미래를 기억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건데 일종의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게 되면 그 언어에 담긴 세계관까지 습득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언어 결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멋지게 시각적으로 풀어낸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후반부에 이 루이스가 맞닥뜨리게 되는 진실 같은 걸 표현하는 방법도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것처럼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은 그게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이 겹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반부 이르렀을 때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진한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매번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장면 마지막에 나오고 꼭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컨택트는 굉장히 뭐 지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도 뛰어난 영화인데 사실은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편 모두 참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두 편 중에서 더 좋은 작품인데 뭐 저 네. 감이 잡히는데 네. 감이 잡히는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컨택트를 뭐 굉장히 좋아하고요. 올해 본 영화 중에 전 거의 최고의 영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컨택트가 제일 좋고요. 최고의 장면도 네. 오늘 또 편파적이기로 네. 한 마당에 네, 네. 굉장히 여러 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 시작과 후반부가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주인공 루이즈의 나레이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레이션 끝이 나거든요. 그 오프닝과 엔딩 전 그 두 장면을 합쳐가지고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면 1+1으로 이렇게 And where it leads, I embrace it. Ian. If you could see your whole life from start to finish, would you change things? 평론가가 40년 전에 나온 고전보다 올해 나온 영화가 좋다고 말하는 건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 마음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네. 클로스 인카운터, 그러니까 미지와의 조우도 워낙 훌륭한 영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컨택트가 저도 더 좋아요. 네. 좋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영화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면은 미지와의 조우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으로 소통하는 장면. 저는 네. 진짜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빼놓을 수 없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외계인을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진짜 고전과 막 도착한 신작 두 편의 멋진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니까 이게 보여. 야,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게. 근데 결론을 말을 못하는 게 후반부에 그 장면 이렇게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